이게 윤영찬 의원 안에 대해서 네. 문우군 교수가 네.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심한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윤영찬 의원 스마트하고 개혁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동아일보와 네이버 DNA를 버리지 못하면 결코 좋은 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뭐 직격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동아일보 네이버 출신이라고 하는 여당의 안을 언론장악법이라고 프레임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걸로만 사고하는 건 사실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 국민의힘의 어떤 기존의 역사를 보자면 이 수구 보수 언론과 가장 유착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허위 정보, 가짜 뉴스에 관해서 좀 강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대로 노골적인 언론 장악법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건 어딘가 조금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그 야당 중에서 열린민주당을 보면 이 언론개혁입법에 대해서 가장 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 차가국 대표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언론사를 포함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넣고 있는 형국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열린민주당의 법안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현행 90명인 중재위원을 120명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언론위원회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최강욱 의원 안에서 보면은요. 언론사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산정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징벌적, 그러니까 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개별적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를 강화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규정하는 방식이 법에서 일관적인 어떤 기준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이 법에서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현재 해당 언론사가 얻은 그 평균 매출액의 총합을 초과하도록 해서 그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언론사로서는 그 자신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하면 이게 좀 대단히 좀 반발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반발할 수도 있고 뭐 반발할 만하겠죠. 사실 98년도, 99년도 그 조선일보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그 국민의 정부 시절이죠. 세무조사를 했을 때 어마무지한 반발에 휩싸였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특정 기간 매출액을 공개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산정이 될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거니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도 사실 다른 타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좀 너무 명확치 않아서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납니다.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군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네. 그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 기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인터넷은 그렇죠. 이 중소규모의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 이 광고 수익이 없는 경우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언론사의 매출이라는 게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로 인한 매출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종합일간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체육, 뭐 되게 다양한 섹션들이 있죠. 다양한 섹션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광고 집행액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협찬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특정 행위에 의한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매출을 전부를 다 통합해서 배상액을 산정을 할지 이 부분도 사실 이 법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가려면 형법에서 뭐 5천만 원 미만의 벌금 뭐 이런 식의 어떤 절대적 가중치 절대적인 기준을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절대적 기준이 이 기준이 있어야 이 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효율성을 지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사의 허위, 왜곡, 악의적 보도로 인한 그 피해 당사자가 입은 피해 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상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꼼꼼히 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언론중재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개편하면서 이 위원회 수도 대폭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 측면에서는 그 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의 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주로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 운영이 되면서 사실상의 독자나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너무 이렇게 적게 반영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살펴봐야 될게요. 지금 현행 90명 중재위원들 가운데 뭐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중재위에 여러 번 가본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중재위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중재위원장은 항상 판사 출신 분이 그 해당 사건에 그 중재를 하시는 위원장은 항상 판사 출신이 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이제 검사나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수고요. 거기에 한두 명 정도의 현직 교수님들, 전직 교수님들이 포함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열린민주당의 그 개정 법안이죠. 그렇죠. 그 개정 법안에서 언론 감시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언론중재위원을 120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법 쪽의 인사들의 또 활동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엄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예전에 언론인권센터에서 발의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엄격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중재위원회는 이해가 상충되는 두 당사자 사이에 중재를 하는 기관이지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가 강화된다고 해서 언론 피해자가 구제될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논의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언론중재위의 현행 인원 구성을 조금 더 열린 방식으로
바꾸고 언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뭐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언론 피해 구제 센터나 언론 피해 구제 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서 언론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열린민주당의 개정 입법 방안에는 인권 분야 및 언론 감시 활동 종사자를 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 참여케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사실 뭐 7분의 1 이상이면 이를테면은 위원회가 소위가 7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적은 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피해자의 어떤 중심에 입각해가지고 언론 피해를 구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소송이 붙은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정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 안에 또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언론 피해 구제를, 시민들이 이번 언론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센터, 언론인권센터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약간 뭐 선회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이에 이 SNS상에서 도대체 민주당 뭐하냐, 이낙연 대표 정신 차려라 라 하면서 엄청난 이런 그 반발 여론이 지금 솟구쳤는데요. 그 핵심은 야, 이 허위뉴스,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기존의 언론사, 요즘 CJD라고 하죠. 조중동. 이 기존의 수구 보수 언론들이 가장 많이 해왔는데 도대체 언론사를 뺀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슨 의미가 있냐? 민주당 그만둬라! 이런 비판이 아주 크게 나왔었습니다. SNS상의 비판 여론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조금만 전해주시죠. 아, 이걸 읽어드리는 게 읽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발췌해서 읽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뭐 있는 그대로 전해주시죠. 네. 김정관 시인이 자신의 SNS에서 밝힌 말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 빼고 추진한다면서 언론 개혁한다고 큰 소리치는 이낙연 대표. 언제까지 그렇게 적폐 기득권의 눈치를 보실 건가요? 이 대표가 그럴수록 저들의 마수에 걸려드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질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영찬 의원 안에 대해서 네. 은우군 교수가 네.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심한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윤영찬 의원 스마트하고 개혁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동아일보와 네이버 DNA를 버리지 못하면 결코 좋은 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뭐 직격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동아일보 네이버 출신이라고 하는 걸 걸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윤영찬 의원 안은 기존 언론사를 빼고 그리고 뉴스 서비스 사업자,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제외하면서 포털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 윤영찬 의원이 동아일보 출신에다 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데 언론사를 제외했다. 이런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근데 윤영찬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법안은 작년 7월에 입법 발의하면서 언론 부분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그 부분은 당내에서 다른 준비 중인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이렇게 입법 발의했다. 이런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2월 중으로 언론개혁을 입법화하겠다라고 일대 공언을 해놓고 정작 보니까
언론사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영찬 의원한테 이 비판이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미디어 개혁 관련 6개 법안 앞으로 통과 여부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통과될 거라고 뭐 바람을 담아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미디어 개혁 국민위원회를 구성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미디어 악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통과가 됐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미디어 개혁 입법 안들은 사실 그렇게 어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국회 내에서 처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MB 정권 시절 미디어 개혁 법안이 아니라 개악 법안을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통과시키면서 그때 일대 충돌이 빚어졌었는데,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민주당 6개 법안 개혁적 내용을 담아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고요. 특히 이 언론사를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해서 촛불 민심과 민주당의 이 전통적인 지청 사이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언론사와 포털도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전망대 첫 시간 뭐 어떠셨습니까? 제4의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책임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반칙을 일삼아왔고 허위 왜곡 보도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언론사와 기자를 제외한 언론 개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사 그리고 언론사를 넘어서는 언론 권력인 포털 반드시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언론 권력과 자본 권력 간의 대립. 언론 권력이 자본 권력을 일정 부분 견제하고 있는데, 언론 권력,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제약을 했을 경우 자본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제는 언론 피해자와 언론 권력 간의 대립입니다. 언론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연히 도입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언론의 자유가 자본에 의해서 통제당할 우려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입법할 때 이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언론이 만개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5.16 쿠데타로 수많은 언론이 폐간됐습니다. 동아투기의 언론 자유투쟁, 80년 5월 강주를 지키려고 하고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의 해직투쟁, 지금 다시 가짜뉴스가 언론의 역할을 아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 없이 반칙과 특권,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언론 권력, 이제는 시민이 나서서 제어해야 합니다. 언론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언론사와 기자를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을 수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언론사와 기자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 미디어 전망대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